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비엔나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윤보라입니다.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쉔부른이라고 했는데요. 쉔부른은 비엔나의 합스부르 왕가의 여름 궁전이고요. 어떤 걸로 생각할 수 있냐면 경복궁인데 여름에만 가는 경복궁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오스트리아에서 관광 명소 1위로 뽑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디하고 견줄 수가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프랑스의 베르사유하고 견줄 수 있는 곳입니다. 쉔부른을 오늘날에 이런 모양으로 만드신 분이 마리아 테레지아라는 황녀이신데 그분이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의 어머니시고요. 마리 앙뚜아네트는 프랑스로 시집을 갔었죠. 그러니까 장모인 셈이에요. 그래서 장모가 프랑스에 있는 베르사유 같은 여름 궁전은 우리도 가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마리아 테레지아 때 엄청나게 이곳을 그 당시의 스타일로 리모델링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런 노란색 건물, 아름다운 그 마리아 테레지아 옐로우를 가진 건물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럼 왜 우리가 베토벤 로드에서 마리아 테레지아 연결 지을 수 있냐 하면 그 베토벤이 있었던 시기는 클래식이라는 음악의 시기였는데요. 그때 당시 제일 유명했던 음악가 모차르트가 이곳에서 처음 독주회를 마리아 테레지아 앞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 테레지아에게 연주 뒤에 폴짝 뛰어서 안겨서 뽀뽀를 하게 되죠. 그러자 이 나이가 있던 할머니 마리아 테레지아가 이렇게 귀여운 애가 있다니. 그리고 연주 뒤에 금실로 짠 연주복을 선물 받게 되고 그 뒤로 그 연주복을 입고 3년 동안 유럽 투어를 아버지 레오폴드와 떠나게 됩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모차르트가 있었을 때도 연주회에 음악가들을 많이 초대했고요. 그리고 마리아 테레지아가 그렇게 음악이나 건축 그리고 미술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귀족들도 그를 똑같이 따라하기에 바빴어요. 많은 연주와 공연들을 자기네 집에서 열었고 그래서 음악가들에게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클래식 시대 때의 사람들이 비엔나에 가면 연주도 기회가 많고 그럼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음악가로서 살 수 있겠다 해서 많은 음악가들이 이곳으로 모이게 되면서 클래식 시대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베토벤도 베토벤의 아버지가 항상 너는 베토벤, 모차르트 같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었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그 아이돌이 모차르트였어서 꼭 와서 비엔나에서 모차르트를 만나보고 싶어 했고요. 마리아 테레지아가 가장 아꼈던 막내 아들이 막시밀리안이었는데 막시밀리안이 나중에 쾰른으로 가서 선제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추기경이라는 어떤 그 교황의 쪽에 있는 직위를 갖게 되겠는데요. 이 분이 바로 열렬한 베토벤의 팬이었고 그리고 베토벤을 후원한 사람으로서 비엔나로 오게 되는데 또 큰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92년에 바로 비엔나행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이제 모차르트와 합스부르 왕가 얘기로 돌아와서 저희 이곳을 보시면 그 여름 별장이 베르사유의 10분의 1의 크기가 되고요. 1,400개 정도의 방이 있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의 자녀가 16명이었고 그러니까 나중에까지 살았던 자녀는 11명 정도가 되는데 그 아이들이 모두 살고 그들의 부모와 그리고 그들에게 요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의 다른 업무를 봐주는 사람까지 무려 1,500명 정도의 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윤보라 선생님에 이어서 베토벤의 사회적 위상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토벤은 자유음악가였습니다. 프리랜서 작곡가였어요. 그래서 귀족들에게 주문받아서 작곡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음악적인 의지, 개성을 발휘하면서 관철시켰습니다. 귀족들의 취향에 얽매이지 않고 귀족들에게 주눅들거나 굽신거리지 않은 채 대등한 예술가로서 자신의 작품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로서 당당히 자신의 권리,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죠. 그럴수록 빈의 귀족들은 베토벤을 영웅처럼 떠받들었습니다. 명문과 귀족들이 앞다퉈서 베토벤을 열정적으로 후원했고요. 그리고 너도 나도 자신에게 베토벤의 작품을 작곡해달라
그런 위촉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베토벤이 새로운 작품을 작곡할 때마다 누구에게 헌정해야 될지 고심할 정도였는데요. 이 헌정자들은 굉장한 특권을 지닐 수 있었습니다. 악보 표지에 작곡가 이름과 함께 나란히 자신의 이름이 등재될 수 있었고 그거 자체가 굉장히 명예였던 거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 위촉자가 연주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야 출판을 할 수 있었고 다른 무대에서 공연이 가능하는데요. 베토벤은 이 위촉자를 위해서 작곡을 하더라도 돈을 버는데 연연하지 않고 또 위촉자들의 어떤 경제력에 매수되지 않았습니다. 일정 기한이 끝나고 나서야 악보로 출판이 되는데 출판사들도 베토벤의 작품을 따내기 위해서 서로 경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베토벤의 말년에는 베토벤이 거주하던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런던, 파리, 베를린의 출판업체가 서로 다투면서 베토벤의 러브콜을 보냅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마치 도박하듯이 2중, 3중으로 출판사와 계약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다른 음악가에 비하면 물질적인 결핍 없이 여유로운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씀씀이가 해플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베토벤이 고용했던 청소부, 가정부, 요리사, 하인, 또 악보를 사보해주는 사보가까지 베토벤을 도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말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비엔나의 아파트를 여러 채 동시에 대여를 하면서 그 월세를 지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귀족들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또 유명한 베토벤의 일화가 있는데요. 윈에 프랑스의 나폴레옹군이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토벤의 후원자였던 리히노프스키 공작이 자신의 궁에 프랑스 장교들을 초청해서 베토벤에게 피아노 연주를 부탁을 해요. 베토벤은 리히노프스키 공작의 궁에 도착하고 프랑스군을 보자마자 분노에 가득 차서 그 자리를 뿌리치고 뛰쳐나오게 됩니다. 이런 베토벤의 행동은 공작한테 큰 모욕감을 주게 됐죠. 베토벤의 엄연한 굉장히 중요한 후원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 베토벤은 집으로 돌아가서 공작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귀족은 수백 명이지만 베토벤은 오직 한 명뿐이다. Fürsten gibt es vielen, aber Beethoven gibt nur einen.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궁전 앞에서 귀족들에게 거침없이 일갈했던 베토벤 말, 그 베토벤의 일화를 되새기니까 베토벤의 용기와 기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깨닫게 되는데요. 베토벤의 당당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은하였습니다.